어머님, 준호 오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인데 칠순 못 가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말자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추석에도 아팠고 설날에도 바빴고 작년 생일에도 못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칠순에도 또 아들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홀로 칠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말자는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있다던 아들 부부가 일본 온천에서 유카타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바로 오늘 말자의 칠순 당일이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가슴이 무너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에 일본 여행을 가면서 병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말자는 아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부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40년 전 말자가 베푼 작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고 아들 부부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은 평생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순잔의 사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칠순을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강말자는 시장 한쪽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끓여놓은 국밥 냄비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말자는 손님들에게 국밥을 퍼주면서도 틈틈이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이준호에게 보낼 칠순잔치 초대 문자였습니다. 말자는 문자를 쓰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올라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30년 지기 친구 최영옥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옥은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칠순 준비는 잘 돼가냐? 말자는 국밥 한 그릇을 영옥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꼭 올 것 같아. 아무래도 칠순인데 설마 안 오겠어? 영옥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걱정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작년 생신에도 안 왔잖아. 추석에도 설날에도 맨날 바쁘다 아프다 하더니 이번엔 뭐라고 하려나? 말자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칠순인데. 평생 한 번뿐인 칠순을 자식이 어떻게 안 와. 영옥은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자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가게 문을 닫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를 받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황수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습니다. 말자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준호 좀 바꿔줄래? 다음 주에 엄마 칠순인데 이야기 좀 하게. 수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오빠 지금 샤워 중이에요. 요즘 회사 일로 많이 지쳐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말자가 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자는 툭 끊긴 전화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에서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칠순 얘기하시던데. 준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뭐래? 뭐긴 뭐야? 칠순이니까 오라는 거지. 근데 그날 우리 일본 가는 날이잖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못 본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예약한 료칸이야. 환불도 안 되는 거 알지? 설마 시골 국밥집 잔치 때문에
취소하라는 건 아니겠지?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도 칠순인데. 수지는 눈을 치켜뜨며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도가 뭐야 그래도가. 맨날 그래도 하면서 당신은 내 말 안 들을 거야? 준호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수지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무력한 예약 확인 메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칠순 사흘 전 말자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받은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준호 오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말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쓰러졌다고? 네, 과로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이에요. 정밀검사 중인데 칠순 잔치 못 갈 것 같아요. 말자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병원이야? 엄마가 당장 올라갈게. 수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면회도 안 돼요. 오셔도 아무것도 못 하세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말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영옥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옥은 바닥에 주저앉은 말자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쓰러졌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영옥은 말자를 일으켜 세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또? 작년 설날에도 아프다고 안 왔잖아.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며느리 목소리가 많이 다급하더라고. 영옥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말자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 걱정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얼마나 아픈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칠순 전날 아침 말자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병원이냐고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칠순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말자는 혼자 시장을 돌며 잔치상에 올릴 재료들을 샀습니다. 아들은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동네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은 올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쓸쓸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국수를 삶을 큰 냄비를 꺼냈습니다. 칠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집에 작은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국수를 삶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비록 아들은 오지 못하지만 동네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이 와준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아들 걱정을 애써 떨쳐내며 상을 차렸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옥이 가장 먼저 왔고 그 뒤로 시장 상인들과 오랜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국밥집 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말자야, 칠순 축하한다. 아이고, 국수 잘 먹을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말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웃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말자의 눈은 자꾸만 문 쪽을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김 사장이 국수를 먹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왜 안 왔어요? 칠순인데. 말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왔어요. 바쁘기도 하고.
에이, 아무리 바빠도 칠순엔 와야지. 말자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옥만은 말자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았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국수를 입에 넣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영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옥의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영옥은 전화를 받으며 국밥집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응, 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준호 아저씨 일본 갔어요? 영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본? 무슨 소리야? 준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이요? 근데 이상해요. 방금 제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준호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영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사진인데? 제 친구가 지금 일본 온천 료칸에서 휴가 중이거든요. 근데 옆 테이블에 한국인 부부가 있었대요. 유카타 입고 사진 찍길래 배경으로 같이 찍혔는데 그게 준호 아저씨 같대요. 영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보내봐. 잠시 후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영옥은 사진을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호와 수진이 유카타를 입고 료칸 온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부위를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준호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던 준호가 일본 온천에서 유카타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말자에게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보여주면 말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속이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자는 이웃들에게 국수를 퍼주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말자의 팔을 잡아 끌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자야, 나 좀 보자. 말자는 영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영옥은 휴대폰 화면을 말자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 같아? 말자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던 아들이 일본 온천에서 유카타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자신의 칠순날에. 말자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영옥이 황급히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말자야, 진정해. 일단 앉아. 하지만 말자는 영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자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묻혀 말자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가슴이 무너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추석에 못 온다고 했을 때도, 설날에 바쁘다고 했을 때도, 작년 생신에 안 왔을 때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칠순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본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잔치는 어수선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웃들은 말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영옥이 둘러대며 하나둘 돌려보냈습니다. 국밥집은 금세 텅 비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자는 텅 빈 국밥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옥은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했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병원에서 상태가 어떠냐?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 며칠 더 있어봐야 할 것 같아. 말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온천에서 유카타를 입고 웃고 있으면서 아직 병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말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 말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대. 영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뻔뻔한 놈들. 일본에서 놀면서 아직도 거짓말을 해? 말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말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아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겠다고.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식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스위트룸 창가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회사 회장 박도연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야경이 펼쳐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무역회사와의 계약 미팅 일정 보고드립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서는 미팅 장소와 참석자 명단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회사의 물류사업 확장에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알았네. 내일 오후 2시지? 네, 회장님. 강남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비서가 나가자 박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국밥집 앞에서 찍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과 초라한 행색의 소년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부산의 한 시장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15살 소년 박도연은 시장 골목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이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새 남자를 만나 도연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도연은 결국 뛰쳐나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도연은 시장 한 구석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애가 왜 여기 쓰러져 있어? 도연은 희미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여인은 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봐. 밥은 먹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은 혀를 차며 도연을 부축해 국밥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강말자였습니다. 말자는 도연을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일단 먹어.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도연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도연에게 말자가 물었습니다. 너 부모님은 어디 계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집은? 그것도 없어요. 말자는 한참 도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켠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 좁지만 추위는 피할 수 있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요? 대신 밥값은 해야지. 설거지하고 배달 좀 도와줘. 도연은 그 자리에서 말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말자의 국밥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하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말자는 도연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말자가 도연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검정고시 책이야. 공부해서 사람 구실해야지. 도연은 책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비싼 건데. 말자는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그게 갚는 거야. 도연은 그날부터 밤마다 검정고시 책을 펴들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2년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8이 된 도연은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 서울로 가보려고요. 말자는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울?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일자리 구해보려고요. 여기서 이모님한테 신세만 지고 있을 순 없잖아요. 말자는 한참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많진 않지만 서울 가서 당분간 버텨. 도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이건 안 돼요. 말자는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긴 네 집이니까. 도연은 그 자리에서 말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말자는 도연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아프지 말고. 도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박도연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내일 미팅에서 만날 무역회사 영업이사 이준호라는 사람인데요. 상당히 유능한 인물입니다. 부산 출신이고. 박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부산? 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내일 보지. 비서가 나가자 박도연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말자 이모님, 살아계시다면 이제 70이 넘으셨겠지. 박도연은 20년 전 부산시장을 다시 찾아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국밥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흥신소를 동원해 전국을 뒤졌지만 흔적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박도연은 은인을 찾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굶주리고 떠도는 아이들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은인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큰절 올리고 싶은데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내일 있을 미팅을 생각하며 불을 껐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이준호라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도연 회장과 무역회사 대표단의 계약 미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에 마련된 프라이빗 룸에는 이미 박도현과 비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역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영업이사 이준호가 노트북과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성패에 따라 자신의 승진이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역회사 대표가 박도연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희 영업이사 이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습니다. 유능한 친구입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띄워지고 준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물류 협력 방안, 예상 수익, 양사 시너지 효과까지 준호는 막힘없이 발표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이번 계약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대표가 준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이사, 이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상무 승진이야. 알겠지? 준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에게 아내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계약 잘 될 것 같아? 글쎄, 박도연 회장이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수진은 준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상무 달면 강남 아파트 옮길 수 있어. 알겠지? 무조건 성공해야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지만 자신도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어렵게 자랐지만 어머니 덕분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산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박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역회사 대표가 흐뭇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이사, 프레젠테이션 아주 훌륭했소.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도연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까 부산 출신이라고 했는데 부산 어디서 자랐소? 혹시 시장 근처?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부산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박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준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강말자입니다. 그 순간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임원들과 비서가 박도연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준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쯤 어머니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셨소? 준호는 점점 더 어리둥절해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학비 마련하시려고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지금은 다시 지방에서 국밥집을 하고 계십니다. 박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십니까? 박도연은 얼굴에서 손을 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말자, 그분이 바로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도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떠돌던 고아였소. 굶어 죽기 직전에 쓰러졌을 때 나를 살려준 분이 바로 강말자 여사요. 그분이 나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검정고시 책까지 사주셨소.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일이. 박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의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부 그분 덕분이요. 20년 전 부산에 다시 찾아갔을 때 국밥집이 사라져서 그 후로 계속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아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미팅에 동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역회사 대표도 임원들도 비서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도연은 준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사, 아니 준호 씨, 당신은 내 은인의 아들이요. 이 계약은 당연히 성사시키겠소. 준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소. 40년 동안 갚지 못한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겠소.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어머니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전화를 안 받는 걸까? 혹시 칠순 때 일본 간 것을 알게 된 걸까? 준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가게 일로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연락이 되면 꼭 알려주시오. 내가 직접 찾아뵙겠소. 미팅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도연은 준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은인의 아들을 만났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소. 꼭 연락해 주시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반드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호텔을 나선 준호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받으시는 거지? 준호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강말자 여사가 현재 운영하시는 국밥집 주소를 알아보게. 비서는 이틀 만에 말자의 국밥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부산이 아닌 다른 지방의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네.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제가 먼저 다녀올까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만남이야. 내가 직접 가야지.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박도연은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시장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나타나자 지나가던 상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 뭐야? 여기 왜 왔대? 어휴, 비싸 보이는 차다. 박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나타나자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박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 전 부산 시장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허름한 가게들, 흥정하는 소리. 박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멀리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말잔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 선 박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40년 전 그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손님 몇 명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한 노인이 국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이 40년 전 그 여인이었습니다. 말자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낯선 손님을 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국밥집에 들어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말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국밥 드시게요?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그 순간 박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도연입니다. 부산에서 밥 얻어먹던 그 도연이요. 국밥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모두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릎 꿇은 박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말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박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이라고요? 무슨... 박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부산 시장에서요. 굶어 죽기 직전에 쓰러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국밥 먹이시고 창고에서 재워주시고 검정고시 책까지 사주셨잖아요.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시장 골목에 쓰러져 있던 깡마른 소년. 그 소년에게 밥을 먹이고 재워줬던 기억이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꼬마 도연이가 맞아?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저예요. 그때 그 도연이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도연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깡마르고 초라했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품이 있는 노신사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그 도연이가 맞아? 아이고. 말자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무릎으로 기어가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평생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에 부산 가봤는데 국밥집이 없어져서. 말자는 박도연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 대학 보내려고 서울로 올라갔었어.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다시 내려왔지. 그래서 못 찾았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말자는 박도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박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검정고시 책으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사업도 했어요. 지금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통회사? 그게 큰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국내 5대 유통회사 회장님이십니다. 말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회장이야? 박도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말자는 박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그때 밥 한 그릇 줬을 뿐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클 줄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국밥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영옥도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말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영옥은 국밥집 안에 무릎 꿇고 있는 노신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전에 내가 밥 먹였던 그 꼬마야.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나를 찾아왔어.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역시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니까. 말자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박도연은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도연과 말자를 번갈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자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잠시 후 박도연은 말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일주일 전에 어머니 아들을 만났어요. 말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이요? 준호를요? 네, 회사 미팅에서 만났는데 아주 유능한 분이더라고요. 효자를 두셨네요. 말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영옥이 말자의 표정을 살피며 박도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괜한 말 꺼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박도연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화제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좋은 데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말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네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박도연은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40년 동안 못 갚은 은혜가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도연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도연이는 이토록 극진한데 정작 친아들은 어머니 칠순에 거짓말을 하고 일본으로 놀러 갔습니다. 말자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며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박도연은 말자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자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박도연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영옥이 역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너무 마음 쓰지 마.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박도연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말자를 태우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자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식당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연아,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야? 박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40년 동안 못 갚은 은혜가 있는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은 프라이빗 룸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도연은 말자에게 직접 음식을 덜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부족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말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됐어. 네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말자는 박도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굶주리던 소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자신을 찾아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진행됐을 때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근데 아들분 준호 씨 말인데요. 말자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정말 유능하더라고요. 효자를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말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말자. 박도연은 말자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아들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도연은 말자를 호텔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말자가 방에 들어간 뒤 박도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자네, 나 좀 도와주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말자 여사와 아들 이준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주게. 아까 식사 자리에서 아들 이야기만 꺼내면 표정이 확 변하시더라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비서는 말자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영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 회장님 비서입니다. 영옥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께서 강말자 여사님과 아드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영옥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친구의 속사정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강말자 여사님의 은인이십니다. 40년 전에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시죠.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영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요. 정말 못된 놈이에요. 비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옥의 입에서 칠순 때 있었던 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 말자 칠순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고 안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네, 며느리가 전화해서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사진이 하나 왔어요. 영옥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일본 온천에서 유카타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그날 찍힌 사진이에요. 병원에 있다면서 일본 온천에서 놀고 있었어요. 비서는 사진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칠순 당일에 찍힌 사진이라고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 칠순에 거짓말하고 일본 여행 간 거예요. 추석에도 안 오고 설날에도 안 오고 맨날 핑계만 대고요. 이번엔 진짜 선을 넘은 거예요. 비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는 박도연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박도연은 보고를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칠순에 일본 여행을 갔다고? 네, 회장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고 일본 온천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박도연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은인의 칠순에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다니. 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그렇게 변하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박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그런 놈과 계약을 하겠다고 했어? 은인을 그렇게 대접한 놈과. 마침 그때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준호 이사가 내일 계약 최종 서명을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박도연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좋아. 오라고 해.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박도연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계약 최종 서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들뜬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계약만 끝나면 상무 승진이 확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박도연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앉게. 박도연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계약 서명하러 왔습니다.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준호를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사, 어머니 칠순에 왜 안 갔나?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 마. 박도연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일본 온천에서 잘 놀더라. 유카타 입고 웃고 있던 거 다 알아.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은인의 칠순에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다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의 분노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 당장 나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는 준호의 등 뒤로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인을 그렇게 대접한 자와는 숨도 같이 쉬기 싫다. 회사로 돌아온 준호는 대표실로 불려갔습니다. 대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이사, 계약이 파기됐다며?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이었어. 자네 때문에 다 날아갔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사표 써. 오늘부로 자네는 해고야. 준호는 멍하니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승진은커녕 직장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대표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수진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계약 서명했어?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계약 파기됐어. 나 해고당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해고라고? 박도연 회장이 계약 안 하겠대. 그래서 회사에서 잘렸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지난주까지만 해도 회장이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때 일본 간 거. 박 회장이 알아버렸어.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모르겠어. 근데 다 알고 있더라고. 유카타 입고 찍은 사진까지.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다 시어머니 때문이잖아. 시어머니가 그 회장한테 다 일러 바친 거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장 내려가자. 시어머니한테 따져야겠어. 수진은 벌떡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수진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수진은 씩씩거리며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말자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말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등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라.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다. 돌아가. 말자는 차갑게 대답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하셨길래 남편이 해고된 거예요? 그 회장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영옥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영옥은 아침 일찍 국밥집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아, 니들이 할 소리야? 수진은 영옥을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일인데요. 왜 끼어드세요? 영옥은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워 수진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준호와 수진이 유카타를 입고 일본 온천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영옥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칠순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고 일본 온천에서 놀았잖아. 유카타 입고 웃고 있던 게 누구야? 이런 불효막심한 것들이 어디서 큰 소리야.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옥의 호통 소리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국밥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말자 씨 아들이래. 아, 칠순 때 거짓말하고 일본 간 그 아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주변 시선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국밥집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자는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마를 땅에 찌우며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거친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찧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준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수지는 바닥을 치고 또 쳤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시어머니께 사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빠를 꼬드겼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주변에 모인 상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는 한참 동안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우는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준호와 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말자는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준호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됐다. 돌아가. 말자는 그 말을 남기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국밥집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국밥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며칠 뒤부터는 국밥집 설거지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수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네. 진짜 반성하는 건가 봐. 그래도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해야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매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뿐 아니라 국밥집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국밥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자는 국밥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준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자는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신 그러지 마라. 준호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수진도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옥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도연 회장이 다시 말자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시장 골목에 멈춰 서자 상인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저 회장님 또 오셨네. 말자 씨 은인이라며. 박도연은 차에서 내려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말자와 함께 준호와 수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수진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자가 박도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도연아. 밥 먹었어? 네, 어머니. 식사는 하고 왔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준호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멈추고 박도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도연은 준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요즘 여기서 일하나? 네, 주말마다 내려와서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말자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뉘우쳤는데 어미가 어찌 끝까지 외면하겠어. 열이틀 동안 무릎 꿇고 빌더라고. 박도연은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박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도연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준호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도연은 한참 동안 무릎 꿇은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자도 수진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인께서 용서하셨으니 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명심해. 다시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 그땐 용서 없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데? 제가 파기했던 계약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도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역회사 대표에게 연락해서 준호 씨를 복직시키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네. 앞으로 매주 주말에는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뵈야 하네. 약속할 수 있나? 준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박도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박도연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연은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말자는 박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내 덕분에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 아닙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는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말자의 71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칠순과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호와 수진이 내려와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국밥집 앞에 현수막을 걸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생일 당일 국밥집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들 부부, 박도연 회장, 영옥, 동네 이웃들과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년에는 텅 비어 쓸쓸했던 국밥집이 올해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말자 씨 생일 축하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축하 인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말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말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됐다, 일어나.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 칠순에 못한 효도를 이제부터 평생 갚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 같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큰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냄비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처음 끓여봤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말자 앞에 놓았습니다. 말자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맛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말자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많이 달라졌구나.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말자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도연은 봉투 하나를 말자에게 건넸습니다. 말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여행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주도 여행 티켓입니다. 어머니,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푹 쉬고 오세요. 저와 준호 씨 부부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말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가 받아주셔야 저도 기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말자는 박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도연아. 잔치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국밥집에는 말자와 영옥만 남았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옥이 말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자야, 좋겠다. 아들이 진짜 달라졌네. 말자는 창문 너머로 설거지하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기도 했습니다. 말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버릴 자식은 없더라. 기다리길 잘했어. 영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말자는 다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준호가 수진에게 무언가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말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말자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작년 칠순에는 혼자 국수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생신에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말자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자는 다시 한번 창문 너머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